바쁘신 와중에도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2020 대한민국 상생 컨퍼런스 사회를 맡은 서울경제TV 아나운서 김보람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 대한민국 상생 컨퍼런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종환 서울경제신문 대표이사 부회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작년이죠. 일본이 우리에게 수출 규제로 공격을 해와서 소위 말하는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산업에 대한 중요성 또는 우리가 거기에 빨리 완벽하지는 못하겠지만은 국제분업 사회에서 어쨌든 필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갖춰야 되겠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불과 1년밖에 안 됐지만 상당한 성과를 또 거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상생이라는 것은 서로 살자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일방적으로 기대고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고 그래서는 그 관계는 오래 지속되기가 힘듭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서로가 서로를 이끌어주는 그런 존재가 될 때 비로소 완벽한 상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주제로 잡은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코로나가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미래를 최소한 한 3년은 앞당겼다. 그게 좋은 의미든 그렇지 않은 의미든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우리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어떻게 서로에게 도움이 되면서 서로 윈윈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단초가 되는 그런 논의를 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른 아침부터 이 자리를 메워주신 많은 참석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계는 지금 코로나19 사태라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계는 물론이고 경제,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께서 세계는 코로나 사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히고 계십니다.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에 각국이 다시 제조와 먹거리 생산 등 실물 경제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중소기업의 육성으로 경제 체질을 탄탄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빈 여러분,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인류는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낯선 세상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자율과 경쟁 등 절대적인 것으로 여겨지던 기존의 가치들이 허물어지고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국가들의 사회 시스템이 마비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최우선으로 지키며 정부와 의료진,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이 세계에 귀감이 되고 있는 것이 결코 우연은 아닐 것입니다. 이는 국가 경쟁력의 바탕이 되는 경제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상생 컨퍼런스와 같은 뜻깊은 자리가 더욱 많이 만들어져서 벤처 스타트업과 대기업이 소통하고 협업하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로 이미 경제의 중심축인 대기업은 벤처 스타트업의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적극 활용해서 위축된 성장 동력을 새롭게 공급하고 스타트업 기업은 이를 계기로 세계로 뻗어나가는 유니콘 기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국회도 스타트업과 대기업 간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주목하는 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입법, 예산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힘을 합쳐 이겨냅시다. 감사합니다. 이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이라는 연도 업무 보고를 할 때까지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이 과연 디지털 경제로 어떻게 빨리 갈 수 있을까 국민들께서 많이 생소해 하셨는데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이제 디지털 경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고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라는 것이 각계 각 분야에서 디지털 경제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 기술의 발달, 지난 100년 전에 마차에서 자동차의 변화가 있었다면 이제는 인간의 직관을 대신하는 AI의 시대로의 기술의 발달 속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상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상생이라는 서로 함께 살아가고 같이 살아가는 이러한 어떤 그 가치를 함께 구현하고 또 이것을 저희가 어떻게 그 현실 속에서 녹아내느냐, 이것이 이제 정책의 성공 여부하고도 굉장히 많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요즘은 대기업들이 이 스타트업의 기술을 어떻게 빠르게 흡수하고 또 그것을 대기업과 스타트업들을 어떻게 빠르게 연결시켜 주느냐, 이것이 또 정부가 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이제 그 하나의 정책 과제이기도 한데요. 이러한 정책 과제의 목표는 결국은 상생입니다. 그래서 이 상생이 낳는 사회적 가치, 그리고 상생이 낳는 앞으로 미래의 정책,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앞으로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이러한 그 상생의 그 발전을 위해서 서로 또 더 많은 그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고 또 그것들을 연결하는 일들을 정부가 플랫폼을 통해서 하는 것, 이것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21세기에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결국 이것이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으로의 굉장히 중심축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금 정말 온 국민이 힘을 모아서 뭔가를 향해서, 그러니까 디지털 경제를 위한 그 하나의 세계 선도국가를 향해서 저희가 가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도 함께 저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컨퍼런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요, 코로나 사태 이전에 이미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입을 하고 있었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융복합의 시대다, 네트워킹의 시대다, 특히 개방형 혁신의 시대다라고 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동반성장, 다시 말하면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특히 협력 중소기업 간의 수평적 관계의 형성, 이거는 그야말로 혁신 성장의 시발점이다. 그래서 심하게 이야기하면은 이 시대의 포스트 코로나 이전 시대입니다. 이미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동반성장은 선택 과목이 아니고 필수고, 어떻게 보면은 국가 경제의 생존 전략이다, 이런 얘기들을 해 왔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이런 경향이 더욱 강화되고 가속화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결론적으로 미리 앞서서 드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라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조금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특징을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워낙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가 가능하고, 비대면 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다, 이런 측면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종합적으로 보면은 소위 말하는 신자유주의가 퇴조하는 경향을 적어도 상당 기간 동안 보일 것 같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저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신자유주의가 퇴조한다라는 게 뭐냐?
그걸 알려면은 신자유주의가 뭔지를 좀 또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쉽게 이해해서 신자유주의라는 것은 국경 없는 세계화 시대에 무한 경쟁 상태에 돌입한 경제 질서, 이거를 흔히 신자유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양 측면이 모두 퇴조할 것 같다. 한 측면은 세계화의 측면이고요. 두 번째 측면은 자유주의, 자유경쟁주의, 개인적 자유 최우선주의, 이런 것들이 퇴조할 것 같다. 이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 측면, 세계화가 퇴조할 것 같다라는 것은 아까도 그런 언급이 대표님 말씀 중에 있었습니다마는 일본의 수출 규제를 우리가 작년에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국제 분업 질서에 깊게 편입되어 있는 무역 의존도가 80%가 넘는 우리나라 경제의 경우에는 자칫 치명상을 입을 수가 있죠. 다행히 그래도 전면화되었던 것은 아니고 슬기롭게 또 대처하고 해서 소부장 국산화가 일정 부분 진행되면서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을런지 이런 기대까지도 가져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이 전면화할 것 같다. 한두 산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한두 국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닐 것 같다. 위기가 닥치면은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국가도 각자 도생주의에 매몰되기 십상이죠. 자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가 기성을 부릴 것 같다. 그렇게 되면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기업 생태계에 대한 반성을 미리 해봐야 될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GVC, 글로벌 밸류 체인이 일정 수준 이상 균열을 보이게 되면은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LVC, 로컬 밸류 체인을 가지고 있는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 사이에는 경쟁상의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는 뭐 길게 얘기할 것도 없이 일본 수출 규제의 경험을 되돌아보면은 뻔하죠. 전면화된 상황에서 보호무역주의가 기성을 부리는 상황에서 우리는 국내 기업 생태계를 육성 발전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것 없이는 국가 경제가 생존하기 어렵다. 이렇게 본다면은 국내 기업 생태계의 육성, 그게 바로 대기업과 협력 기업 간의 상생 협력 체제의 구축과 거의 같은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동반성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 동반성장은 이미 시작되었지만은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세계화가 퇴조하는 상황에 직면하면은 그야말로 우리 기업 생태계 나아가서는 국가 경제 전체의 생존 전략 그 자체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두 번째 측면, 이건 뭐 조금 복잡하긴 합니다만은 자유주의의 퇴조 그리고 공화주의에 대한 재발견이 예상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개인의 자유가 빼놓을 수 없는 최고의 가치임에는 틀림없지만은 그것만으로 공동체가 유지되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경제적 민주화, 그게 뭐냐? 저는 대충 세 가지 정도의 영역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기업 내부의 민주화. 기업 내부의 민주화는 과거에는요, 산업민주화, 노사관계의 민주화를 의미했었습니다. 노동권의 보장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과연 기업 내부의 민주화가 노동권 강화 형태로 나타날까?
세계 대공황 당시에 루즈벨트의 뉴딜을 흔히 우리는 대규모 댐 공사, SOC 투자만을 생각하지만은 그것도 있었지만은 동시에 노동권 보장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졌었죠. 근데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도 노동권은 상당히 공고하게 지금 구축되어 있다고 보여지고 어떤 점에서는 그 역작용의 하나로 노동 내부의 양극 화마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방향으로 더 강화되어 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뭘까? 기업 문화의 민주화에 대한 욕구가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기업 문 앞에 가면은 스탑한다. 실제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기업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많은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기업 바깥에서는 대단히 민주적인 유연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기업 내에 들어가면은 대단히 권위주의적인 위계 질서 속에서 한 부품처럼 변하는 현상이 아직 대단히 높게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화의 변화가 올 것이다. 이 문화의 변화가 오지 않으면은 경쟁 대열에서 낙오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기업 바깥의 경제적 민주화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제 정부에서 발표했나요? 한국판 뉴딜 3대 영역, 그 중에 하나가 휴먼 뉴딜이었죠. 이런 게 바로 사회 안정망 확충 등입니다. 사회 안정망 확충이 왜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게 될까? 위기를 겪으니까요. 그때 시스템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그때그때 임시 방편으로 대응하는 것의 한계에 대한 인식이죠. 또다시 위기가 닥쳤을 때 그때그때 허둥대지 않고 시스템의 작동으로 극복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겠다. 그게 사회 안전망의 확충이죠.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영역은 기업 간의 관계의 민주화가 추구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기업 생태계의 수직적 문화가 수평적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게 곧 동반성장이고요. 그게 곧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새로이 형성해야 할 기업 생태계의 모습일 것입니다. 방금 살펴보았듯이 이미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진행되었던 현상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더욱 강화되고 가속화되는데 그 현상이 뭘까? 동반성장을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은 우리 경제의 생존 전략 그 자체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동반성장 위원장이니까 이렇게 좀 강하게 말씀드린 것이니까 뭐 100% 그렇다라고는 이해하실 분 안 계실 것 같고요.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두서없는 이야기를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사회는 사회와 더불어 발전하는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트렌드인데요. 따라서 포스코는 2018년 7월 달에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해서 공정 공생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기업 시민 경영 이념을 선포하였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포스코의 창립 이념은 철을 만들어서 국가에 보훈한다는 제철 보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포스코 그 업역이 철강을 떠나서 건설, ICT, 에너지, 또 트레이딩 이런 업역이 다양화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포괄하기 위해서 어떤 제철 보국이라는 차원을 넘어선 또 다른 경영 이념이 필요하였고요. 따라서 기업 시민이라는 경영 이념을 선택한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기업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에 시민이라는 인격을 부여한 개념인데요.
기업이 영리를 추구하는 경제 주체일 뿐만 아니라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의 하나로서 공정 공생의 가치를 추구하는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존재로서의 기업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기업 시민 경영 이념은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협력사, 고객사, 공급사, 즉 비즈니스 파트너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동반 성장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해결에 기여하는 서사이어티 영역. 그리고 세 번째 영역은 포스코 그룹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안정적 노사관계를 추구하는 피플 영역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비즈니스 파트너들을 대상으로 하는 동반성장 영역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는 동반성장 리딩 기업으로서 시대적 요구에 맞춰서 동반성장 활동을 전개해 왔는데요. 2002년도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한 이래로 2004년도에 국내 최초로 성과 공유제를 도입하였고 또 같은 해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액 현금 결제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을 도와주기 위해서 QSS 혁신 활동과 스마트 공장을 지원하고 있고요. 2018년도에는 또 업계 최초로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하도급 상생결제 시스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동반 성장을 좀 더 업그레이드하고 또 기업 시민 차원에서 공진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브랜드를 좀 만들었는데요. 포스코 동반 성장을 체인지 업 투게더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동반성장 브랜드 체인지업 투게더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 영역에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공정하게 하자는 측면에서 오픈 앤 페어, 그리고 가치를 추구하자는 측면에서 이노베이션, 그리고 저희하고 함께 하고 있는 지역사회와 함께 한다는 측면에서 커뮤니티, 이렇게 세 가지 영역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포스코 동반성장 프로그램은 총 33개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 프로그램 7개를 각각의 그 활동 방향에 맞추어서 좀 온라인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7개 프로그램은 포스코뿐만 아니라 포스코 주요 계열사들도 다 함께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씩 좀 말씀드리면요. 먼저 공정하고 투명한 구매 제도를 확산하기 위해서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공정거래형 입찰 제도를 도입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게 저가 제한 낙찰제입니다. 저가 제한 낙찰제는 저희가 입찰 보기 전에 조사한 조사 가격의 85% 미만으로 투찰하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낙찰에서 제외되는 그런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사 계약을 할 때는 시장가 경쟁 낙찰률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시장가에 가장 근접한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낙찰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성 좀 큰 대형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총비용 평가 낙찰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가격만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비가격적인 요소, 즉 품질이라든가 또 운영비용, 정비비 이런 모든 요소까지 감안을 해서 총비용으로 가장 낮은 회사를 선택하는 프로세스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저희가 사회적 친화기업 우대 정책을 하고 있는데요. 사회적 친화기업이 입찰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5%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친화기업, 즉 장애인 기업이라든가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이 이제 입찰에 참여해서 투차를 하게 되면 다소 가격이 높더라도 낙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언택트 시대에 선제적으로 준비된 이 카탈로그 시스템인데요. 기존에는 그 미거래사가 포스코하고 거래하고 싶어도 어떤 공장에 누구를 찾아가서 본인의 제품을 소개해야 될지 몰라서 거래를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고요. 포스코 MRO 이 카탈로그라는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본인의 제품을 올려놓기만 하면 포스코 구매 담당자가 보고 제철소에서 사용 가능한 품목이다 하면은 저희가 이제 물품 등록을 해줍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 카탈로그 시스템을 오픈해서 1년 동안 운영을 했는데요. 그동안 1112개사가 새로 가입을 했고 소개한 제품이 12,505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계약까지 연결된 사례는 4,702건으로 상당히 좀 많이 되고 있고요. 따라서 그 신규 중소기업의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하도급 상생 결제 시스템을 저희가 민간 기업 최초로 작년에 도입을 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는데요. 이 도식에서도 보시다시피 2차사가 지불한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1차사를 경유하지 않고 포스코가 해당 금액을 협력재단 예치계좌에 예치한 후에 서비스가 완료가 되면 바로 직불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차사 입장에서는 1차사의 어떤 부도 리스크라든가 신용 리스크에 관계없이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 프로세스인데요. 이거 역시 저희가 1년 동안 운영을 했는데요. 하도급 상생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지급된 금액의 총합이 현재까지 775억 원이고요. 특히 1차사에서 2차사로 지급한 금액은 184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저희가 이제 그룹사 6개사를 포함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시켜드린 프로세스는 대부분 이제 포스코뿐만 아니라 그룹사가 좀 같이 하고 있다는 걸 강조드리고요. 특히 많은 프로그램이 포스코 거래사뿐만 아니라 미거래사까지 같이 이제 혜택을 주고 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좀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저희가 2013년부터 작년까지 총 1,094개를 지원했고요. 금년까지 금년 말까지 한다면 약 1,324개사를 지원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는 특히 작년부터 이제 향후 5년 동안 2023년까지죠. 매년 40억 원씩 저희가 출연을 해서 포스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 공장 구축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소재 부품 장비, 그러니까 소부장 업체 위주로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금년도부터는 스마트 공장 도입률이 다소 낮은 식품업계에도 스마트 공장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과 공유제인데요. 성과 공유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포스코가 최초에 도입한 기업이기 때문에 늘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고 혁신을 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이 성과 공유제가 정착하는데 저희가 많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주로 성과 공유제 과제가 공급사를 대상으로 한 영역이었습니다. 주로 이제 공급사는 포스코에 개선된 제품을 공급하고 포스코는 이에 따른 이제 성과를 보상하는 그런 방식의 이제 업스트림 분야에 주력하였다면 앞으로는 좀 다운스트림 분야, 우리 이제 고객사 또는 벤처 기업과도 성과 공유를 좀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고객사 입장에서는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를 포스코로부터 받고 그러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신규 제품을 개발을 하게 되면 없었던 매출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 저희가 좀 동반성장 활동을 좀 확장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역량을 보유한 미거래사의 어떤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오픈 플랫폼 방식으로 아이디어를 접수하고 과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포스코 동반성장 그 관련한 이 성과공유제 관련한 그 사이트가 포스코 시스템 안에 있다 보니까 잘 모르는 회사들은 접근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회사들을 위해서 별도로 이제 퀵인 페이지를 저희가 놨고요. 그 다음에 그 우리 중소벤처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생누리 활용해서 저희가 현재까지 21건의 아이디어를 접수해서 지금 과제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좀 주목할 만한 것은 앞으로 그 성과 보상에 있어서 현금 보상을 좀 더 확대를 하고 또 이제 성공 과제에 대해서는 팔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역할과 그 책임을 좀 더 확장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성과 보상금 누계는 2020년 말 정도 되면 약 4,56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으로 혁신성장지원단인데요. 이거는 포스코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동반성장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스코에서는 웹사이트에 포스코에서 지원 가능한 분야를 포스팅을 해놨습니다. 예를 들면 설비 개선이라든가 에너지 효율 향상, 또 안전이라든가 환경 분야에 컨설팅이 필요한 분은 저희한테 신청을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가서 지원해드리겠습니다 하고 포스팅을 해놨고, 따라서 이런 부분에 컨설팅이 필요한 중소 공급사들은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협력 기업의 니즈와 또 저희가 지원 가능한 분야를 매칭해서 프로젝트형, 컨설트형, 교육형 이렇게 나누어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의 지원 실적은 2019년도에 91개사를 지원했고요. 금년도에는 대폭 늘려서 197개사를 지원할 목표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좀 VOC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보면 광양의 설비기술부 임직원들이 협력기업의 그 PLC 트러블을 해결한 사례, 또 대구에 그 소재한 보육원 신망애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포스코 임직원들이 학습 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도를 받았던 소년이 자라서 작년에 포스코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입사를 하고 본인이 그렇게 받은 도움을 본인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또 이렇게 돕고 있는 그런 또 훈훈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커뮤니티 측면인데요. 커뮤니티 측면에서는 포스코만 이렇게 기업 시민 활동을 실천할 것이 아니라 포스코하고 거래하고 있는 협력사들도 같이 실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기업 시민 프렌즈인데요. 기업 시민 프렌즈는 기업 시민 경영 이념을 함께하는 어떤 친구 같은 그런 협력 기업이라는 뜻으로서 현재 포스코와 포스코 임직원들과 협력 기업 임직원들이 같이 모여서 포항이나 광양의 취약계층 또 소상공인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그 해당 지역의 안전과 환경 관련한 환경 개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For You Dream 잡 매칭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청년의 구직난을 해소하고 또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우수인재 확보에 이제 어려움이 있는 이 부분을 동시에 해결해 주기 위해서 포스코가 좀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금년에는 특히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그 블랙스완 현상 때문에 모두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산업 내 소통이라든가 협력형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포스코에서는 금년도에 철강 상생 협력 펀드에 좀 주도적으로 저희가 이제 펀드 조성을 함으로 인해서 이 혜택이 거래하고 있는 포스코가 거래하고 있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미거래 중소 중견업체들도 대출 이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한 그 포스코의 우수 공급사들은 글로벌 철강사인 바우스라든가 니폰스틸, JFE 이런 쪽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소개를 함으로써 좀 판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포스코 동반성장 프로그램이 지금 33개가 있는데요. 이 중에 16개 프로그램은 포스코하고 거래하지 않은 회사들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널리 홍보해 주시고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이렇게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싶은 회사들은 언제든지 저희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 스마트공장지원센터에서 기획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박준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상생, 혁신성장, 동반성장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스마트 공장을 키워드로 이 삼성의 상생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게 돼서 영광이고 감사드립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의 CSR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의 CSR 비전은 함께 가요 미래로 이네이블링 피플입니다. 이것은 사회적 난제인 청년 실업,
양극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 큰 트랙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청년 실업은 이 청소년 교육을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드림 클래스, 스마트 스쿨과 같은 이 교육 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상생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인 스마트 공장뿐만이 아니라 상생 펀드, 스타트업 창업, 미래 기술 육성, 미세먼지 연구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스마트 공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성과 거래 무관하게 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각 기업의 규모와 수준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19년 작년까지 2,161개사를 지원했고요. 이 중에 저희 협력사는 한 10% 정도 비중이 됩니다. 90%는 미거래 기업이고요. 이를 위해서 전문가, 삼성에서 20, 30년의 제조 노하우를 갖고 계시는 전문가 200명의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1,100억 원을 조성해서 하고 있고요. 이 중에 삼성전자가 600억 원,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500억 원을 매칭 지원하고 계십니다. 또 이런 기업들을 모집하고 선정하고 또 기업이 필요한 그때 시의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중앙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지원 프로그램은 이런 그 재원을 1억 원, 6천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구분해서 기업의 규모와 수준에 맞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저희 상생 프로그램에서는 2천만 원 이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특히 소기업의 경우는 스마트 공장을 하고 싶어도 재정적인 부담이 있으신 기업들을 좀 쉽게 스마트 공장을 접근하실 수 있도록 기획된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재원으로는 시스템, 제조 자동화, 공정 시뮬레이션, 초정밀 가공 분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스마트 공장을 도입했을 때 좀 더 효과가 나고 더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차별화 프로그램을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조 현장 혁신 활동, 그리고 판로 개척, 인력 양성, 기술 지원, 패밀리 혁신, 그리고 사후 지원을 위한 스마트 365 센터가 있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조 현장 혁신 활동입니다. 말씀드렸던 시스템이나 이 제조 자동화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공장의 기본 갖추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에서 보시는 두 기업이 있는데요. 강원도 인제에 소재한 인제군 장애인 보호 작업장입니다. 15명 임직원 중에 12명이 중증 장애인이시고요. 다음에 이어서 보실 영상은 전남 여수에서 두부 과자를 만드는 여성 기업 쿠키아입니다. 사회적 기업이기도 하고요. 이런 보시는 그 현장에서 어려운 것들을 좀 혁신을 하기 위해서 저희 현장 혁신 전문가가 아까 말씀드렸던 200명의 이 3인 1조가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각 기업에 8주에서 10주 동안 상주 지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전수해 드리는데요. 실제로 우리 기업에서는 그 현장에 계신 분들은 너무나 익숙한 거여서 이 혁신에 대한 필요성을 좀 못 느끼고 계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삼성전자에서는 그런 경험들을 지원을 해서 조그마한 아이디어로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면 품질, 생산성, 물류, 환경안전 이런 부분들이 개선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스마트 공장으로 공장이 개선이 됐을 때 궁극적으로는 이 중소기업의 매출 성장과 고용 창출이 목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 비즈 엑스포라는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저희가 지원한 기업들이 국내 바이어에게 기술을 소개하고 또 판로 개척을 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미팅을 준비하는 건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129개사가 606건의 바이어 매칭을 했고 이 중에 한 기업은 미국의 아마존에 입점을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미국을 진출하고 싶어도 글로벌 홍보에 좀 취약한 부분이 중소기업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랑 TV와 협력을 해서 글로벌 105개국의 홍보 방송을 지원하고 있고요. 19년에는 224개사가 방송됐고 올해는 한 80여 개사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소비재 제품 경우는 이 삼성의 명절 직거래 장터에서 참여를 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매출도 일어날 수 있지만 이 명절 장터 이 특징은 뭐냐면 대부분 선물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선물, 이렇게 구전을 해서 홍보 효과가 좀 크다는 그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삼성의 베트남 법인이라든지 여러 법인 또는 해외 바이어들과 상시적으로 미팅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 전담 인력이 항상 뛰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입니다. 이런 그 중소기업의 아까 자생력 확보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혁신이라는 물고기를 저희가 잡아들이는 것도 분명히 중요한데 중소기업 자체가 유지할 수 있도록 잡는 방법을 전수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유경 상무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현장의 담당자 그리고 대표이사님들의 혁신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마인드를 심어드리는 게 중요했는데요. 실제 저희가 초기에는 어떤 뭐 공장이라든지 설비의 청소 또 그런 부분을 통해서 마음을 얻기도 했었는데 그 부분마저도 이제 혁신으로 좀 시간을 세이브하자 이런 취지에서 경영층에서 큰 판단을 하셔서 이 삼성의 광주 사업장에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과 같은 이런 대형 가전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혁신 사례를 대대적으로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1,800여 명이 다녀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삼성의 교육 인프라들이 있는데요. 이 구미에서는 스마트 공장 전문가를 작년에 한 1,200여 명 교육을 해드렸고 수원에서는 영업, 마케팅, 품질, 기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직무별 특화 교육을 진행했었습니다. 또 중소기업에서 이렇게 인력을 교육으로 차출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서 교육도 해드렸는데 지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교육이 좀 주춤했었어. 그래서 4월부터는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코로나를 대응하기 위해서 한 건데 반응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기업들에서는 4시간 교육을 하고 4시간은 업무를 그대로 할 수가 있어서 좋았고요. 교육에서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강사와 이 수강자들이 직접 대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오프라인보다 더 아이 컨택이 많아진다는 그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술 지원입니다. 모든 기술이 중요하겠지만 모든 산업의 뿌리가 되는 금융 기술이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광주 사업장도 있지만 휴대폰 사업을 하고 있는 구미 사업장도 있습니다. 이 두 사업장 모두 각각의 금융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금융을 작년에 1,400여 명에게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가지고 있는 금융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를 했는데 그 사례로 이제 SBB테크가 있습니다. 지금 올해 7월이 일본 수출 규제 1주년이기도 하지만 감속기를 국산화한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양산 기술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 감속기는 로봇 팔에 들어가는 기어의 일종인데요. 여기는 수 마이크로의 톱니바퀴를 정밀하게 가공해야 되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삼성의 초공밀 가공 노하우를 전수를 해서 지원을 해드렸고 지금 결과적으로는 삼성의 설비협력사에 납품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납품업체 대표님께서 그 말씀하시기로는 일본과 품질은 동등하고 가격은 30% 저렴하다 이런 평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대기업 계열의 이 로봇 전문 회사와 또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고 8월이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마스크와 진단 키트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 마스크 진단 키트에도 심지어 금형이 들어갑니다. 이 마스크에 보시면 여기 스티칭 이 자국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 스티칭한 것이 아니라 이 외피, 필터, 내피가 있는데 이거를 금형이라는 걸 눌러서 초음파로 녹여서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붙은 자국이고요. 여기서 금형이 왜 필요하냐면 실제로 이 원자재 원단입니다. 내피, 필터, 외피를 교체할 때마다 그 두께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 금형에 눌리는 정도를 조절해 줘야 됩니다. 근데 조금 잘못하면 금형이 깨져 버립니다. 그 금형이 깨지면 그 설비 자체가 스톱되기 때문에 이 양산에 참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런 이 금형을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해 왔었습니다. 근데 2달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는 상황이어서 저희 아까 삼성 금형센터에서 일주일 만에 이런 그 금형을 제작해드린 사례도 있습니다. 또 특허도 2.7만 개를 작년에 개방했고 또 이런 다른 분야의 기술 전문가도 100여 명이 현장을 방문해서 지원을 한 사례입니다. 이러한 그 전반적인 혁신을 한 개 기업을 지원하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만 지금과 같이 우리가 이제 아까 80% 이제 수출에 의존한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해외 시장에서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의 제품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근원적인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 중소기업 회사와 그 회사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회사까지 동반으로 혁신하는 저희가 네이밍하기로 패밀리 혁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반 혁신을 하게 되면 품질, 원가, 생산성이
완전히 개선이 되고 그렇게 되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져서 이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어서 이 혁신이 상생의 선순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토스윙이라는 업체입니다. 이 안전보호구, 산업용, 의료용 안전보호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90%를 해외 수출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 핵심 협력회사 7개 회사와 작년에 이 패밀리 혁신을 추진했습니다. 4개월 동안 60여 명의 삼성전자 인력을 포함한 인력이 투입이 됐고 그 협력 회사별로 30에서 80% 생산성 불량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됐고요.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또 오토스윙은 이 생산성 32%, 불량률 49% 개선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 삼성의 이제 스마트폰 카메라 기술을 이용해서 아까 보셨던 이 용접용으로 할 때 용접의 어려움이 깜깜해서 안 보이는 게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메라 영상을 이용해서 깜깜한 환경에서도 밝게 보일 수 있게 그래서 누구나 어디에 용접을 해야 되는지 잘 됐는지 그런 부분을 인지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이게 이제 프로토타입이 지금 개발되고 있는데 끝나면 삼성 중고금에서 필드 테스트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이 의료용 용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위스콘신 대학에 한 130만 불 수출을 했습니다. 근데 그 미국 현지에서 품질이 너무 좋다라고 이제 칭찬도 받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원들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사후 관리 차원에서 지속적인 유지 보수와 고도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365 센터를 개설을 해서 이미 완료된 기업들의 한 3개월, 6개월 후쯤에 다시 연락을 드려서 어떤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잘 운영되시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각 분야별 전문가가 방문하기도 하고요. 또 이런 것처럼 올해 아리랑 TV나 엑스포에 참여하고 싶다라는 접수가 되면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된 마스크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초에 이제 마스크 수급난이 있었을 때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이 마스크 기업들의 의향을 좀 조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삼성의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기업 4개사를 추천해 주셔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드렸고 그 결과 생산성이 51% 향상이 됐습니다. 말씀드렸던 스페어 금형도 있었지만 중국 설비들이 엔지니어들이 이제 춘절을 세고 돌아오지 않아서 멈춰 있는 것들을 좀 많이 지원을 했었고요. 또 필터가 부족했을 때 삼성의 네트워킹으로 좀 지원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실제로 이제까지 우리 바이오 산업은 다품종 소량 생산이었습니다.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는 그 제품의 대량 생산도 필요한 역량을 필요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대량 생산을 체제를 전환하는데 이 바이오 기업에서는 우리 업종은 의뢰이 이렇게 해야 돼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이 저희가 IT 산업에서 치열한 경쟁을 토득한 다양한 이 노하우, 즉 시스템화, 디지털화, 스피드 경영, 초정밀 가공 이런 노하우를 전수해서 우리 중소기업이 경쟁력과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준하 팀장님의 주제 발표 잘 들었습니다. 2020 대한민국 상생 컨퍼런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기 위한 통찰을 얻으셨으리라 믿어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개인과 조직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데 작은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2020 대한민국 상생 컨퍼런스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시간 참석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돌아가시는 길 안녕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